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윤호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 차원에서 계속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을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단지 국제적 안목만 높이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제가 주가 특히 이제 몇몇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회고를 해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70% 80% 지금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정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됐다는 걸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본이 가장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초 1월 1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신년이 되면은 가장 자기네들이 최대 명절로 생각하고 3박 4일 정도 휴일을 지내면서 고향 찾기 또 그리고 친지들 찾는 그런 걸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1월 1일 날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악몽이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도가 7.6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게 300km 떨어진 동경에까지 그 진동이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지진의 유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진 나고 나서 일본은 지금 재해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방송 구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 구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대피하라. 그리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밤늦게 추위에서 떨지라도 결코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방송 구호가 과거하고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 노또 반도가 해안입니다. 또 쓰나미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집이 1층, 2층, 단층 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송구호로 1월 1일 정초에 노또 반도 주민들이 공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진 규모가 7.6이었죠. 그런데 지진 규모는 이렇습니다. 지진 규모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지진 규모 6이다, 7이다, 8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계산법이 어땠냐면은 지진 6과 지진 7의 규모는 30배입니다. 지진 7하고 지진 8의 규모는 지진 8이 지진 7보다 30배 이상의 규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7.6인데 이 7.6 지진은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고 또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 또 뭔가는 붙잡아야 하는 그런 지진의 진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지진과 비교해보면 이렇죠. 2011년 엄청난 규모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 때 규모가 9였죠. 이때는 18,000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했죠. 그리고 이번에 7.6. 그리고 1990년도에 규모 7.3의 한신 지진, 그러니까 오사카하고 고베 쪽 있는 데서 지진이 났을 때 6,300명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지진 사망자가 아직까지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230명, 40명,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250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노또 반도가 과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마 도심 밀집 지역이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또 쓰나미를 동반을 했죠. 근데 이 쓰나미가 해안에서 700m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쓰나미의 가장 초토화된 항구가 스지시인데 스지시 항구의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가 부둣가에 올라와 있는 이런 정도였죠. 그리고 이게 190헥타르가 침수를 했는데 이거는 도쿄 돔을 40개 정도 합쳐놓은 그런 넓이라고 합니다. 피해 주택이 많죠. 대부분 1, 2층 단층 가옥인데 17,000여 동이 지금 피해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진 당시에는 3만 명 정도 이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15,000명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와지마 시 같은 경우에는 1.3m가 지금 서부로 이동했다는 그런 지금 분석도 있습니다. 근본 지진의 특징은 과소 지역이죠. 이시카와 현의 노토 반도라는 게 우리 동해안 쪽으로 일본 서부 지역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반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노토 반도인데 그 노토 반도가 사실 어촌 지역이고 이게 반농 반어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에 처음에 이 지진이 그렇게 크게 피해를 안 입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도로가 유실돼서 피해가 보고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 피해가 규모가 적었는데 나중에 이제 갈수록 피해가 이게 늘어나게 됐죠. 또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지금 24시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그 다음날 1월 2일까지 그 지역에 여진이 129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진이 또 더 무서운 거죠. 일단 집안이 1차 금이 가더라도 그게 여진으로 다시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체육관으로 대피를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여진 규모도 진도가 한 2 정도 됩니다. 진도 2 정도 되면은 실내 이렇게 형광등이 흔들릴 정도 되니까 이것도 굉장한 거죠. 가장 문제점은 교통수단이 지금 전부 마비가 됐다는 거죠. 그 근방에 있는 항공의 할주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도로가 유실이 됐고 또 도로가 패이고 또 토사가 유입되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교통수단을 대비를 하고 있냐면은 그 근방은 해안 근방이기 때문에 선박으로 그리고 또 헬기로 그리고 사람이 직접 물건을 등에 지고 걸어서 산골까지 이동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인근 지역에 다수의 원전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일본은 옛날부터 동부 지역보다는 서부 지역이 안전하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원전 시설을 많이 해놨죠. 특히 이제 그 이시카와 현에 쭉 보면은 시카 원전부터 시작해서 한 6, 7개가 쭉 나란히 있습니다. 도토리현, 이시카와현 이쪽으로 쭉 도야마현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전 시설이 문제인데 이 원전 시설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큰 고장은 없습니다. 작은 고장은 있죠. 물이 누수되고 기름이 누수되고 또 이 데이터가 제대로 송신이 안 되고 또 이 변압기가 송신되는 이런 부분 고장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큰 고장, 원전 자체를 돌리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전압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이런 큰 고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의 우리 악몽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영향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일본이 동부 지방에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좋지 않은 징조죠. 아직까지는 한국의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묵호에 2시간 후에 파고가 65cm 정도 높았고 또 4시간 후에 85cm 높았고 이런 게 이제 그 지진 일어나고 나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었는데 특별히 인재나 다른 물건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심할 수 없는 게 1983년에 혼슈 서쪽의 지진에서 해일이 밀어닥쳐가지고 1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실종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결코 일본의 서부 지역 지진은 한국이 영향권에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해운대라는 영화에 보면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부산의 그런 걸 이제 가상해서 한 영화지만 그게 바로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우리 동해안 쪽으로 넘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노또 반도에서 가장 한국과 가까운 지역이 울릉도 독도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의 이제 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게 노또 반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묵호나 포항 이쪽에는 경보를 내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경보를 안 내려서 울릉도 독도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재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지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3차에 걸쳐서 지금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30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9,075억 원을 구호기금으로 내놓고 또 재건 자금으로 9조 750억 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본에서 자위대가 지금 1만 명이 일부는 지금 들어가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도로가 유실돼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도로가 또 복구하는 대로 다시 자위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거의 총력전으로 지금 자연재해 극복에 나서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일본의 지진이 일어난 걸 보면서 일본은 역시 재해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이상의 많은 재해가 닥칩니다. 물론 지진 쓰나미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또 홍수가 납니다. 왜? 태평양 연안이기 때문에 또 태풍이 그렇게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자연과 싸우는 그런 지리 조건이다. 대신 한국은 일본보다는 너무 자연재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런 자연재해 걱정을 너무 안 해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났을 때 너무 큰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자연재해를 대응하면서 질서의식도 생기고 또 국민들이 절제하는 그런 정서도 생기는데 이런 게 너무 없다가 갑자기 자연재해가 생기거나 어떤 인재가 생길 경우 우리가 대비를 못한다.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우고리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통상 불우고리를 피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일본 서부에 지진 일어나는 걸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을 해서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일본에서 어떻게 보란티아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일본 사람들이 절제 있게 이걸 극복해 나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